이번 영상에서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번 영상 2편에서는 종잣돈 마련하고 불렸으니까 이번에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캐시플로우. 일단 현금 흐름은 금융소득으로 할 수도, 임대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저작권이나 광고료로 만들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흐르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 현금 흐름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이미 양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어야 돈도 빨리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의 양이 내가 본업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됐을 때가 파이어족의 경제적인 1차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인 거죠. 파이어족의 현금 흐름 관련해서 가장 근본 질문이 있죠. 얼마를 모아야 은퇴가 가능한가? 많은 유튜브나 재테크 서적에서 4% 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퇴해서 쓸 생활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 25배를 은퇴 자산으로 역산하는 거죠. 생활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다 하면 은퇴 자금은 5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4%니까 4% 룰. 그런데 종종 이 4% 룰은 개념적으로 오해되고는 하죠. 은퇴 자금으로 1년에 4% 수익을 만들어서 그 수익은 꺼내서 쓰고 나머지 원금은 보존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4% 수익이 나면 꺼내서 쓰는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4% 룰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4% 룰을 처음 언급한 건 윌리엄 벤겐이고 1994년에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벤겐은 4% 인출 비율을 제안했고 이 정도 인출 비율을 유지하면 30년 동안 자산이 지속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었죠. 그리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1995년 트리니티 대학교 재무학 교수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를 계획해서 3%에서 12%까지 여러가지 인출 비율을 가정하고 주식, 채권 비율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분석해서 각 조합의 성공률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연구이다 보니까 트리니티 연구가 훨씬 더 인용이 많이 되고 이를 기출 변형한 연구들도 후속적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트리니티 연구에 대해 짧게 요약해보면 이 연구는 은퇴 자산이 30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인출 비율을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채권과 주식 비중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 했고요. 인출 비율도 3에서 12%까지 다양하게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제 조건 2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성공의 조건은 30년 후 자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공입니다. 지정된 인출 기간 동안 연간 달러 인출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고갈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식 자산은 S&P에, 채권은 미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한국채에 투자하면서 4% 룰을 따라가겠다 이런 건 어불성설이겠죠. 만약 트리니티 연구를 신뢰해서 4% 룰을 따라가겠다 하면 딱 저 연구처럼 S&P와 미국채에 투자하면서 따라가야지 다른 자산들을 막 섞어놓고 나는 4%만 인출해도 30년간 안전할 거야. 이렇게 믿는다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간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S&P 수익률을 초월하는 자산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 트리니티 연구 자체도 후행적인 연구인데다가 만약 은퇴 초반부에 돌발 변수가 등장해버리면 복리 효과 때문에 후반전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있죠. 거기에 또 내가 자산 종류에 관한 변수를 더 끼워 넣어버리면 연구대로 재현될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공의 기준 자체가 30년이 지나기 전까지 수중에 돈이 남아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돌발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이 연구로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정리하면 4% 룰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 미국 인덱스에 투자해야 하고 둘째, 미국 채권으로 분산해야 하며 셋째, 4% 룰이 넉넉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하지만 코스피나 한국채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은퇴를 계획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4% 룰은 최소한의 은퇴 자금에 관한 미국 인덱스 수익률에 올라타야 성공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죠.
현실에서는 미국 인덱스보다 못한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현실적으로는 25배보다는 좀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미국 증시 인덱스에 기반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베이스는 미국 S&P에 기반해야겠죠. 캐시플로우는 은퇴 자금 인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형편에 맞지 않는 자동차나 취미생활, 만약 가정이 있다면 불필요한 사교육비,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형편에 맞지 않는 거주비 지출도 마찬가지겠죠? 초기에 좋은 집을 내가 깔고 앉아버리면 실제로는 내가 그에 해당하는 고가의 거주비를 지출하는 셈입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현금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유명한 얘기죠. 자동차가 커지고 비싸질수록 차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 보험료, 유지 보수 비용 등이 덩달아 오르니까 차를 살 때는 꼭 10년치 현금 흐름을 미리 따져봐야겠습니다. 보험.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을 네거티브로 만드는 지출 항목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투자라고 착각하고 유지하고 있죠. 보험이 만약 내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놈이면 보험회사는 뭘 먹고 살겠어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연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라는 거죠. 보험은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위지 투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은 항상 장착하고 있어야 되겠죠?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비이성적인 지출이나 무절제한 할부 인생, 과도한 부채 이런 것들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돈을 굴릴 때부터 개념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복리의 힘으로 시간이 갈수록 돈이 빨리 모이는 것도 결국 복리가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때문이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부채에 대해서도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빚을 내면 망하는 줄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뭐? 30년 주담대? 대출을 내서 평생 이자만 갚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어. 빚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내가.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드는 대출과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대출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호캉스 다니고 배달음식 자주 먹고 온라인 쇼핑하느라 카드값 쌓이고 이걸 막으려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건 현금 흐름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대출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연봉이 한 4천 되는데 요새 미국 주식이 좀 조정받고 있는 중이야. 딱 이런 때 마이너스 통장 써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900만원 정도 채워놓으면 세제 혜택도 100만원 정도 받고 주가 차익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900만원 정도는 몇 달 또 열심히 모으면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쓰는 대출은 어떤가요? 저라면 그냥 대출 씁니다. 저는 보통 미국 배당 ETF나 배당주들로 채우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배당으로 상당 부분 커버도 되고 투자적 지출이기 때문에 대출 받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금리와 자산 배분에 있어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기는 해야겠죠. 집을 매수할 때도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누구나 나의 거주하는 비용은 필요하죠? 월세가 나가거나 전세에 대한 이자가 나가거나 그런데 그것을 일부 은행의 힘을 빌린다고 해서 안 나갈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소비하느라 생긴 빚과 동일시한다면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거겠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얻은 집을 투자로 굴리고 내 실거주는 조금 더 작고 오래된 집에서 한다면 현금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겠죠. 현금 흐름에 대한 관리는 종잣돈을 모으고 돈을 굴리는 과정을 거쳐 자산을 인출해서 쓰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런 표들을 보여줬었죠.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다시 수입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수입이 부채와 지출을 거쳐 손에서 스르륵 빠져나가는 구조에서는 수입이 커진다 해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영상 3개에 걸쳐 파이어족의 소득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종잣돈을 모으고 불리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설계하는 과정까지. 저는 이 과정이 거의 다 끝나서 내년에 파이어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중인 거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 세팅을 야무지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